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블렌디드 러닝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능형 우리 학습 또 인공지능을 전제로 한 어댑티브 러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댑티브 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블렌디드 러닝 상황에서 어댑티브 러닝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현재로서는 이제 누구나 선생님들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측면에서의 어댑티브 러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먼저 어댑티브 러닝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어댑티브 러닝을 이해하기 위한 교수 설계 이론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댑티브 러닝의 어떤 모델 사례를 좀 확인하고, 네 번째는 블렌디드 러닝에서 어댑티브 러닝을 적용하기 위한 실천 전략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조금 이제 철이 지난 그런 영상이긴 한데요. 이 영상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면 이제 유튜브 상에서 연동이 되면 이제 저작권의 문제가 있으니까 관련 영상의 링크는 제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4차 산업혁명 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영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댑티브 러닝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전에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한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역사의 3관 얘기는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인간, 시간, 공간 이 세 가지가 필요하고 이 세 개를 역사의 3관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이 교육도 이 역사의 3관이 같이 만나졌을 때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3관 중에 어떤 하나가 떨어지면 그것이 바로 원격 교육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연결 대상의 변화는 인공지능으로, 그리고 또 시간의 어떤 떨어짐은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로, 역시 공간의 변화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통적인 측면에서, 즉 전통적인 기술 측면에서 보면 이 인간과 시간과 공간이 따로 떨어질 수 없는 항상 만나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인간에 대한 관점도 변화하고 또 시간과 공간에 대한 관점도 이제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원격 수업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이 원격 수업은 그 차원을 아주 확장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수업들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인 어떤 학습, 전통적인 수업들이 많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어댑티브 러닝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어댑티브 러닝이란 뭐냐?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적응형 학습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요. 학습자의 수준, 이거 중요합니다.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 스타일에 맞게 학습 정보나 방법을 제공하는 전자학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다면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서 수업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학생의 어떤 레벨에 따라서 수업을 제공하니까 결국 어떤 수업이 될까요? 그렇죠. 개별화 수업이 되겠죠. 학생의 개별화 수업이 될 테고, 또 학생 수준에 맞는 수준별 수업이 될 겁니다. 그렇죠. 결국 어댑티브 러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학생 개별화 수업, 학생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어댑티브 러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개별화 수업과 수준별 수업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이냐? 새로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어댑티브 러닝이 각광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학생의 이 개별화와 수준별에 해당하는 상태를 진단하고
그 진단한 것에 대한 처방을 주는 것을 누가 하느냐면 인공지능이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아주 차별화가 되죠. 전통적인 개별화 수업이나 수준별 수업과 관련해서요. 보시면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학생 개개인의 단말기에서 학습 활동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생의 학습 이해도를 확인을 하고요. 학생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게임이나 동영상이나 음악 같은 것들을 적절히 사용해서 피드백을 주고 학습 성과를 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학생이 수업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잘하는지 등을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수업을 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어댑티브 러닝이다라고 할 수 있죠. 한국말로는 이제 적응형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기술적으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랑 인공지능이랑 가상현실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이제 뒷페이지로 가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기로 하죠. 이제 이 부분에서 어댑티브 러닝에서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학습자의 학습 양태라고 하면 학습 스타일이죠. 학생의 학습 스타일이나 학생의 학습 수준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해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무엇을 통해서 분석을 할까요? 그렇죠. 학생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진단하는 평가를 누가 해주냐 하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진단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 문항은 클라우드에서부터 이제 당겨 오기도 하고, 진단 평가의 결과나 수준을 다시 클라우드에 집어넣기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의 입력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생의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학생의 학습 분석, 즉 학생의 출발점이나 또는 학생의 현재 상태와 관련한 학습의 수준이 분석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학습자의 자기 진단에 따른 적용은 어댑티브 러닝이라기보다 커스터마이징 된 수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죠. 실제로 이제 2019년도에 나온 신문에 따르면 성균관대 문태섭 교수님 팀이 이 어댑티브 러닝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실제로 어댑티브 러닝이 개발되어서 적용되는 사례들도 이제 보고되고 있죠. 이 영상도 역시 이제 보면 어댑티브 러닝이 어떻게 적용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역시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면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상에 대한 링크는 따로 이제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산타토익이라는 그 토익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어댑티브 러닝 개념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 한번 좀 보죠.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제 여기에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칩시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학생이 이제 접속을 하면, 어플리케이션에서 뭘 주냐면, 진단평가 문제를 줍니다. 진단평가 문제를 주면 학생이 진단평가 문제를 푸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한 20문제 정도 풀었다고 칩시다. 실제 토익 토익의 문제는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걸 모의고사 형태로 다 풀어보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핵심적인 약 20문제에서 30문제 정도의 진단평가를 풀었단 말이에요. 푼 결과는 이제 앱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겠죠. 그럼 이 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에게 너의 예상 토익 점수는 예를 들어 700점이야 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상 토익 점수가
학생의 실제 토익 점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앞에 스킵한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앱이 있잖아, 너는 좀 리스닝에서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예상 토익 점수는 700점이기는 한데 네가 리스닝만 공부를 좀 더 해서 리스닝만 올리면 너 토익 점수 금방 올릴 거야. 그러니까 리스닝 문제가 내가 한 뭐 50문제 정도 내가 줄게. 이 50문제를 계속 연습하면서 풀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학습을 맞춤형으로 앱이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은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학습만 막 하면 다른 건 다 잘 하니까요.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학습을 보완해서 토익 점수를 단기간에 아주 빨리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앱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주 틀리는 문제를 알려주고 거기에 따른 맞춤형 강의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이 앱 뒤에 뒷단에 뭐가 있겠어요? 클라우드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제 그 시험 문제 같은 것들을 뿌려주겠죠. 근데 학생의 시험 문제를 제공을 하고 그에 따른 학생의 현 상태를 진단해서 그에게 맞는 학습을 제공하는 것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앱은 겉에 드러나 있는 것일 뿐 결국 학생의 학습을 돕는 것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학생의 개인 맞춤형 수업을 이제 진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 어댑티브 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 상황이 증가하면서 더더욱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학교에서 이제 줌 같은 또는 뭐 기타 뭐 구글이나 이런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런 플랫폼들이 공교육 현장에 이제 대거 들어오기 시작했죠. 학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전히 시스템은 불안정하고 정부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쌍방향 수업을 하라고 하고 기존의 학습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하라고 하니 상당히 교육 현장에서는 부담감이 높아졌죠. 그 틈을 타서 줌이나 구글, 유튜브나 카카오 라이브 같은 것들이 아주 급부상하게 됩니다.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외주 플랫폼을 돈을 주고 사기도 하거나 임대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뭐 여유가 되는 대학들은 자체 플랫폼을 이제 개발해서 쓰기도 했죠. 초중등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관련 내용들을 개발하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이제 했죠. 그리고 예산을 대거 풀어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는 뭐 디바이스를 구축을 한다든지 어떤 이학습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상당히 이제 그 온라인 학습을 제공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자체 제작 콘텐츠를 쓰려고 하기도 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공유된 콘텐츠를 쓰려고 했지만 역시 공유 콘텐츠는 좀 저조한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원격 비대면 학습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양도 좀 적고 그 데이터의 출처가 이제 명확하지 않아서 적응형 학습을 위한 고려가 이제 잘 안 된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런 개인 맞춤형 수준별 수업이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먼 얘기도 아니고 또 더 이상 미루어서 될 이야기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특히 이제 어댑티브 러닝이라고 해서 또는 적응형 학습이다라고 해서 또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학습이다라고 해서 전부 다 기술적인 측면에 우리가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만 또 이제 기대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또 교육학 측면에서는 퀘스천 마크를 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댑티브 러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교수 설계 이론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적응형 학습, 그러니까 어댑티브 러닝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베이스가 되는 어떤 교육학적 지식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 맞춤형 수업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각각의 각 개인 학습자들이 자신이 도달해야 되는 목표를 잘 도달할 수 있는 완전 학습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블룸의 완전 학습과 어댑티브 러닝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학생이 다음 학습으로 넘어가기 전에 해당 단계의 정보에 통달하는 상태, 즉 90% 이상의 지식을 익혀서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모두 다 도달하는 상태, 그게 이제 이 완전 학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학생이 시험을 쳐서 지식을 습득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차시에 대한 학습과 검증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고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서 결국 학습 목표에 도달한 이후에 다시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형태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우리는 형성적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형성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걸 포모티브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모티브 이밸류에이션이 우리는 형성평가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진단평가와 형성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현재 상태나 또는 발전 정도나 또는 이해 정도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러한 순환이 지식의 완전한 습득에 이를 때까지 순환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완전 학습이죠. 동일한 대상을 학습하고 동일한 수준의 통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학생들에게 사실 각각 다른 시간들이나 다른 방법들이 요구가 되지 않겠어요? 저마다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방법으로 다 학습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마다 수준차가 있고 개인마다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존중해서 개인의 수준차와 시간차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것, 그것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 그것이 완전 학습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이 완전 학습에 도달하게 되는 이론이 이제 어댑티브 러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대상을 학습하기 위해서 거의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비해서 사실 시간의 양도 많이 어떤 사람은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쓰기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완전 학습 같은 경우는 학생의 학습 성취의 실패를 학생의 탓으로만 하지 않죠. 적절한 시간과 지도를 안배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전통적인 학습은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을 이룬다면 완전 학습에서는 이런 부적 편포를 이룰 수 있도록, 즉 특정한 기준을 다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성취 기준을 모두 다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완전 학습 이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이제 이론은 학교 학습 이론입니다. 캐롤의 학교 학습 이론인데요. 학교 학습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투입된 시간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학습 효과가 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표가 조금 희미하게 나오긴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있죠. 그 다음에 학습에 사용된 시간이 있고, 그죠? 학습에 필요한 시간은 뭐죠? 수업 이해력, 수업의 질, 뭐 적성 이런 것들이 있고, 학습에 사용된 시간은 지구력과 학습 기회가 있죠. 그러면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0인데 학습에 사용된 시간이 200이면 이거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100이면 실제로 학습에 사용한 시간을 요거보다 적게 들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학교 학습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에 사용한 시간, 요쪽에 들어가는 시간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상당히 줄여주겠다는 거죠. 학습의 기회나 지구력과 관련된 부분들 포함해서 학습에 사용한 시간들을 실제로 줄이고 학습에 실제로 소요하는 시간들을 늘려가지고 필요한 시간을 이제 줄이고 학습에 실제로 소요하는 기간을 늘려가지고 학습의 정도를 이제 극대화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이제 나선형 교육 과정입니다. 나선형 교육 과정은 뭐냐면 이제 브루너가 이제 얘기한 건데요. 교육 과정 조직의 계속성의 원리를 이제 활용을 해서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심화 확대해서 더 강화 반복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내용을 똑같이 계속 주는 게 아니라 그 핵심 이제 그 브루노는 그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의 구조라고 얘기하죠. 이 지식의 구조는 변하지 않는데 그것을 이제 제공할 때 더 심화하고 확대해서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 학생에게도 또는 어떤 교과라도 그 지적 성격에 충실한 형태, 이게 바로 이제 지식의 구조죠. 지식의 어떤 정수, 지식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학생 수준에 맞는, 이게 중요하죠. 학생 수준에 맞는 표현 양식에 따라 교수 방법을 달리하면 지식의 구조를 이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죠. 이게 이제 EIS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균형 감각을 이제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균형 감각을 가르칠 때 시소가 있잖아요, 시소. 그럼 시소에 아이들을 두 명을 직접 이렇게 앉혀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균형 감각을 익힐 수 있게 하겠죠. 이게 이제 실제 행동으로 하는 게 이넥티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를 실제로 행동하지 않고 제가 지금 이 그림처럼 요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게 아이콘화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뭐 이꼴 개념으로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2x 플러스 3은 7이다. 예를 들어 이랬을 때 이 이꼴 개념이 이제 균형 감각이잖아요. 이런 심볼릭화해서도 가르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수준에 맞는 표현 양식을 이렇게 표현 양식을 각각 이넥티브로 할 거냐, 아이코닉으로 할 거냐, 심볼릭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교수 방법을 달리하면 학생에게 지식의 구조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게 이게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정확한 수준, 그것을 진단해낼 수 있으면, 그걸 진단을 어떻게 하겠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진단을 해낼 수 있으면 또 인공지능이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표현 양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 그게 이제 브루너의 나선형 교육과정과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것이 이제 개별화 학습이라고 볼 수 있죠. 학습자의 강점이나 학습자의 필요나 학습자의 다양한 차이를 존중하려고 하는 인간 중심의 수업 방식. 기본적으로 이제 그룹별 지도를 전제로 해서 학습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대개 이제 팀별로 수업을 하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개별화 맞춤 지도 같은 경우는 사실 특수교육에서 많이 이제 전통적으로 활용이 되었는데 요즘은 이제 개별화 교육 같은 것들이 비단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 보통의 학생들에게도 적용이 되죠. 학습의 내용이나 학습 과정이나 학습의 결과물이나 또는 정서 환경의 개별화, 학습자의 준비도 흥미, 학습 이령 이런 것들을 좀 전방위적으로 고려해서 학생에게 맞는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개별화 학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또 볼 수 있는 게 스몰 스텝이죠. 그러니까 수업을 긴 호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짧게 끊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게 스몰 스텝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이라든지 스키너의 프로그램 학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포함되는 원리인데요. 학습자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문제가 제시가 되면 그 수준에 맞는 수업에 능동적으로 반응을 할 거다라는 것이 이 이론들의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학생들에게 바로바로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 학생의 능력에 맞는 속도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 스몰 스텝 이론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어댑티브 러닝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업들을 좀 설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강의 내용을 2, 30분 단위로 이제 분리해야겠죠. 뭐 40분에서 50분 단위로 수업을 이제 끊는 것이 아니고 사실 2, 30분도 수업으로서는 좀 긴 편이죠. 수업으로서 길다라는 의미는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서 좀 길다라는 의미가 되죠. 요즘 유튜브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한 콘텐츠, 동영상 콘텐츠의 러닝 타임이 뭐 어떤 건지 1분도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짧은 단위로 수업을 제작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콤팩트하게 수업이 시작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내용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학생들의 다양한 참여, 퀴즈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질의응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업 안에서 이제 설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강사가 일방적으로 15분 이상을 수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가 되고요. 슬라이드 화면에서 펜 기능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시각적 자료 활용도 높이고요. 쉬는 시간을 꼭 지켜서 수업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댑티브 러닝의 모델을 한번 좀 보면서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두 편의 논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재무 교수님께서 2014년도에 이제 발표하신 저응형 이러닝 시스템 학습 과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민선 정재선 교수님이 쓰신 2019년에 발표하신 적응형 학습 상황에 활용된 학습 분석 테크놀로지에 대한 모델입니다. 저는 이제 이쪽의 것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봅시다. 최초에 이제 학생이 로그인을 하겠죠. 로그인 하면서 기본 정보를 넣죠. 뭐 자신의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뭐 입력하겠죠. 그리고 이제 인지적인 출발점, 최근 학생의 성적 상태라든지 진단평가를 응시한다든지 또는 뭐 학습 목표를 설정하거나 과목이나 단원을 선택하는 이런 정의적 출발점들을 이제 넣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학습자 특성이 되겠죠. 이 학습자 특성이라는 것은 이번 수업 시간에 수업하게 될 내용과 관련된 학생의 선수 지식이나 학생의 학습 동기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학생의 상태를 파악을 한 인공지능이 문제은행 데이터로부터 문제를 추출을 해서 학생에게 문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학생에게 문제를 제공하면 학생은 그 문제를 진단평가 문제를 풀고 푼 결과가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학습자의 현재 상태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학습 과제를 선택해서 학생에게 맞는 강의 콘텐츠를 추천을 하고 학생에게 맞는 시험 문항 콘텐츠를 추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강의 동영상을 학습을 하고 누가 제공해 주냐? 네, 인공지능이 제공해 주는 강의 동영상을 학습하고 그에 따른 문제풀이를 하면 그 결과가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학습 행동 패턴 분석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학생의 문제풀이 결과를 보고 정답과 오답을 시스템이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시스템은 학습 결과에 대해서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해 주거나 또는 교수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해 주고 그것들을 각각 맞춤형 대시보드를 통해서 제공해 주게 되겠죠. 이런 내용들은 각각의 학생의 그 학습 이력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학생의 상태, 즉 학습 상태를 예측하고 처방하는 그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활용했던 그 수업 사례를 한번 좀 보죠. 제가 우리 모 대학에서 그 제공해주는 LMS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구동한 건데요. 이 LMS는 우리 지금 창원대에서 쓰고 있는 와글과 똑같은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학생이 들어오면 학생은 진단평가 문항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평가를 통과하면 어디로 가냐면 기본반 학습을 듣게 되죠.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진단평가를 통과 못하면 학생은 보충반 학습을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충반 학습을 듣고 형성평가를 쳐서 통과를 하면 기본반 학습으로 가고, 형성평가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자라면 다시 보충반 수업을 듣게 됩니다. 온라인으로요. 그럼 이제 기본반 수업을 듣고 나서 형성평가를 쳤는데 이 형성평가의 결과가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할 것 같으면 다시 기본반으로 가서 수업을 하고, 형성평가를 쳐서 통과하면 심화반으로 들어가는 거죠. 심화반에서는 대면 학습이 이루어진데 토의 토론 학습 같은 것들을 주로 한다거나 또는 문제 해결 수업 같은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다시 형성평가를 치고 형성평가에 통과하면 학기 말 총괄평가를 치게 되고, 총괄평가 다음으로 다음 학습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 학기가 끝날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심화반 수업을 듣고 형성평가를 쳤는데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추가 학습을 듣게 되고요. 추가 학습 듣고 다시 형성평가를 치르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이 플로우 차트가 자동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죠. 결국 인공지능을 포함한 시스템이 자동으로 학습자에게 진단평가 문항을 뿌려주고, 이 진단평가 문항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기본반으로 갈 건지 보충반으로 갈 건지가 결정이 되고, 이제 보충반으로 갔으면 보충학습 온라인 콘텐츠를 웹사이트 상에서 시청하고 공부를 하고요. 기본반으로 간 학생들인 경우에는 기본반에 해당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스스로 사이트 안에서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라인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여기서는 실제 대학 강의실에 와서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이제 그 어댑티브 러닝이 적용이 되려면 학습자의 로그인 정보를 포함해서 학습자의 개인정보나 학습 수준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먼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의 지식 맵, 이게 이제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교육과정 체계표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교육과정 체계표나 영역별, 난이도별 분류된 항목들을 저장하는 문제은행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은행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문제들 중에서 특정 학습자에게 특정 문제를 선택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어떤 문제가 제공이 되는, 뿌려지는 그런 추천 시스템 엔진들도 필요하고요.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 처리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술들도 이제 필요하겠고요. 학습 결과를 분석해서 예측과 처방을 리포팅하는 그러한 시각화 기술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응형 학습의 키포인트로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것은요, 학습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 기술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평가와 관련된 이제 빅데이터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 평가와 관련된 빅데이터라는 것은 결국 학생의 수준을 진단해 낼 수 있어야 하므로 학생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단계와 맞춤화 세분화된 학습 콘텐츠, 즉 이 학습 콘텐츠라는 것은 평가 콘텐츠도 되고 실제로 수업 콘텐츠도 되는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콘텐츠들이 즉시적으로 맞춤형으로 제공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베이스들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 도구들, 빈캠퍼스라든지 이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다양하게 해서 지금은 이제 초기 버전에 해당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어댑티브 러닝 같은 것들을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이제 참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더 학습을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어댑티브 러닝을 완벽하게 다 이해한다기보다 어댑티브 러닝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우리 수업에 적용될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익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